미국 국방부의 폭탄 발언에 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본으로 내정되어 있던 미군 동부가 거점 군사기지 건설 사업을 전면 철회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미국이 새로운 군사기지 거점을 발표하자 일본 정부는 경악했습니다. 그곳은 바로 대한민국의 평택이었기 때문이죠. 일본의 방위성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이라며 아쉬움을 표하고 있지만 미국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일본의 방위성마저 패배를 인정하게 만든 한국 국방의 진짜 힘.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아야세 미유키입니다.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 국장으로 일하고 있죠. 37세의 최연소, 여성 최초로 이 자리에 올랐습니다. 별다를 것 없던 아침, 제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부하 직원이 급하게 들어오더니 보고서를 제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국장님, 긴급 보고 드립니다. 보고서를 펼쳐보는 순간 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미군이 동부가 최대 군사기지를 한국 평택에 구축한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야?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평택 캠프 험프리스가 아시아 최대 규모의 미군 기지로 확장된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일본이 아닌 한국의 말이죠. 확실한 정보인가? 네, 펜타곤에서 공식 발표했습니다. 투자 규모만 해도. 그만해. 저는 손을 번쩍 들어 직원의 말을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무엇이 미국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창밖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미유키야, 일본은 반드시 군사적으로 강대해져야 한다. 그래야 아시아의 맹주가 될 수 있어. 할아버지는 구 일본군 장교 출신이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에게 일본의 군사적 우월성을 강조하셨죠. 그런 가르침 속에서 자란 저에게 이 소식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인가?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제 생각은 명확했어요. 북한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미국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 군사적으로는 일본의 상대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점심시간 동료들과 회의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미국이 왜 일본을 제쳐두고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한 동료가 궁금해하자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지리적 이점 때문이겠지. 하지만 실질적인 군사력은 우리가 훨씬 앞서 있어. 그렇다면 우리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이죠. 하지만 한국의 군사력은 과대평가된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미국 의존도가 높아요. 그때 다른 동료가 끼어들었습니다. 국장님, 혹시 한국에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런 가능성은 생각해보지 않았거든요. 설마요. 우리 정보력을 믿어야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과장이 들어왔습니다. 미유키 국장, 한국 방문단에 합류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한국 방문단이요? 네, 다음 주에 평택 기지를 시찰하게 됩니다. 국장님이 팀을 이끌어야 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한국에 가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의문이었거든요. 하지만 명령이니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 출발인가요? 월요일 아침 첫 비행기입니다. 참고로 미국 측에서도 고위 관계자가 동행한다고 하네요. 미국 관계자까지 동행한다니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가 할아버지의 유품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군복과 훈장들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할아버지, 일본이 한국에 밀리는 건 아니겠죠? 혼잣말을 하며 훈장을 만져봤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제 마음을 더욱 굳게 만들었어요. 다음 날, 저는 팀원들을 소집했습니다. 이번 한국 방문은 단순한 친선 방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해야 해요. 어떤 정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국의 실제 군사력 수준입니다. 미국이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 그 이유를 분석해야 해요. 팀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국장님, 혹시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을까요? 그런 건 없어요. 다만 확인은 필요하죠.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지만 속으로는 조금 동요하고 있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미유키, 넌 일본의 자존심을 걸고 가는 거야. 한국이 우리보다 못하다는 걸 증명해야 해.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이번 한국 방문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비행기표를 확인하며 저는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과연 한국이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한 걸까요? 그렇게 저의 한국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예상과 다른 광경에 잠시 당황했습니다. 공항 자체가 생각보다 현대적이고 규모가 컸거든요. 세계 최고의 공항이라는 소문이 거짓말은 아니구나. 천장이 높고 웅장한 구조물들이 마치 미래 도시 같았어요. 자연광이 쏟아지는 통유리창과 깔끔한 디자인이 일본 공항보다도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너클 놓고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면세점들의 화려한 진열과 각종 편의시설들이 정말. 국장님, 마중 나온 분들이 저기 계십니다. 팀원의 말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저는 급히 표정을 굳혔어요. 한국에 감탄하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거든요. 팀원이 가리킨 곳에 한국 국방부 관계자들이 서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준호입니다.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박준호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침착하고 단정한 인상이었죠. 하지만 저는 일부러 차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야세 미유키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악수를 나누면서도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겉보기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빈 깡통일 텐데. 차량으로 이동하는 동안 박준호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평택까지는 1시간 정도 걸립니다. 불편하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기지가 아시아 최대 규모인가요? 제 질문에 박준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 규모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무슨 의미인지 궁금했지만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드디어 캠프 험프리스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기지 입구부터가 상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와, 정말 크네요. 팀원 중 하나가 감탄했지만 저는 애써 무표정을 유지했습니다. 크기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어요. 입구에서 보안 검색을 받는 동안 저는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시설들이 모두 최신식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미국의 기술이지 한국의 기술은 아니잖아요. 이쪽으로 오시죠. 박준호의 안내로 기지 내부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보게 된 것은 거대한 경납고였어요. 이곳에는 다양한 전투기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전부 미군 소속이겠죠? 제 질문에 박준호는 잠시 멈췄습니다. 물론 미군이 주력이지만 한미연합훈련 때는 우리 공군도 함께 작전을 펼칩니다. 그래도 결국 미국 주도네요. 저는 일부러 도발적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박준호의 표정이 살짝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다음으로 본 것은 통신시설이었습니다. 각종 레이더와 통신 장비들이 가득했죠. 이런 장비들은 어디서 만든 건가요? 대부분 미국산이지만 일부는 한국 기술로 개발된 것도 있습니다. 한국 기술이요? 저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설마라고 생각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박준호가 기지 내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한국 음식도 드셔보세요. 맛있을 겁니다. 고맙지만 괜찮습니다. 우리는 따로 드릴게요. 저는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팀원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한국 음식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식사 후 다시 시설 투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의료시설을 보게 되었어요. 응급실부터 수술실까지 모든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규모는 인정하겠습니다만 이 모든 것이 한국의 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 말에 박준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국장님, 혹시 한국에 대해 어떤 선입견이 있으신 건 아닌가요? 선입견이 아니라 현실적인 분석입니다. 이 기지는 미국의 투자와 기술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다면 왜 미국이 한국을 선택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박준호의 반문에 저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거든요. 지리적 이점 때문이겠죠.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요. 그것만이 이유일까요? 박준호는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 더 말하고 싶어 보였지만 입을 다물었어요. 오후에는 활주로를 둘러봤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였어요. 이 활주로는 어떤 항공기든 이착륙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군 항공기 말이죠. 한국 공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준호의 말에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한국 공군기가 뭐가 있나요? 미국에서 사온 것들 아닌가요? 그때 박준호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내일 시간이 되시면 흥미로운 곳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어디 말인가요? 직접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저는 궁금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어차피 큰 기대는 안 했거든요. 하루 종일 기지를 돌아본 후 저는 솔직히 압도되었습니다. 규모나 시설 면에서는 정말 대단했거든요. 하지만 이건 미국의 힘이지 한국의 힘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팀원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국장님, 생각보다 대단하지 않나요?
시설은 좋지만 결국 남의 나라 군대가 주인이잖아. 한국은 그냥 땅만 빌려준 거야.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편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일본에 있는 상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현지 상황은? 시설은 확실히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결국 미국 주도의 기지일 뿐이에요. 그럼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겠군요. 그렇습니다. 다만 저는 박준호의 마지막 말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내일 보여주겠다던 그 흥미로운 곳이 뭘까요? 다음 날 아침 박준호가 호텔로 마중을 나왔습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는 건가요? 먼저 기지작전센터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한국군의 실시간 대응 체계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저는 별다른 기대 없이 따라갔습니다. 어차피 미국 시스템을 흉내낸 것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작전센터에 들어서자 거대한 스크린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군인들이 각자 자리에서 모니터를 주시하고 있었어요. 이곳에서 한반도 전체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일본도 비슷한 시설이 있어요. 저는 시큰둥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시설의 규모와 체계적인 운영에는 솔직히 놀랐어요. 그때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삐리리리. 작전센터 전체가 순식간에 긴장 상태로 바뀌었어요. 모든 군인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각자 임무에 집중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저는 당황해서 박준호에게 물었어요.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동해상으로요. 그럼 지금 위험한 상황인가요? 아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즉시 대응 태세에 들어갑니다. 박준호는 침착하게 설명했지만 저는 긴장되기 시작했어요. 메인 스크린에 한반도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북한 지역에서 빨간 점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미사일 궤적 분석 완료. 동해상 공해 지역 착탄 예상. 한 군인이 큰 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우리 측 대응은? 박준호가 물었어요. 이지스함 3척이 이미 해당 해역으로 이동 중입니다. 공군 전투기도 긴급 발진했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빠른 대응이 가능한 거였나요? 얼마나 걸렸나요? 미사일 발사부터 대응까지요. 12분입니다. 박준호의 답변에 저는 말을 잃었어요. 일본도 비슷한 시스템이 있지만 이 정도로 신속하지는 못했거든요. 스크린에는 실시간으로 우리 군 함정들의 위치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좌표와 함께 각 함정의 상태까지 나와 있었어요. 이 시스템은 누가 개발한 건가요? 대부분 우리 기술입니다. 물론 미국과의 정보 공유 체계도 있지만요. 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정말 한국 기술일까요? 그때 또 다른 보고가 들어왔어요. 중국 전투기 2대가 카디즈에 접근 중입니다. 우리 공군 대응 상황은 KF-16 2대가 이미 출격했습니다. 10분 후 접촉 예상. 저는 깜짝 놀랐어요. KF-16이 뭔지는 몰랐지만 이렇게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니요. 동시에 두 방향 위협에 대응하는 건가요? 네, 우리는 항상 다방면 위협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박준호는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저는 점점 당황스러워졌어요. 메인 스크린이 분할되면서 동해와 서해 상황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각각의 상황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정말 모든 게 실시간으로 파악되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우리는 인공위성부터 지상 레이더까지 모든 정보를 통합 관리해요. 그때 한 군인이 보고했습니다. 중국기가 카디즈를 벗어났습니다. 우리 전투기들이 성공적으로 경고했고요. 북한 미사일도 예상 지점에 착탄했습니다. 더 이상의 위협은 없어 보입니다. 순식간에 긴장이 풀렸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있나요? 북한의 도발은 일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박준호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일본도 북한 위협은 마찬가지인데 이 정도로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은 없었거든요. 작전센터를 나오면서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국장님 어떠셨나요? 팀원이 물었지만 저는 선뜻 답하기 어려웠어요. 시스템은 인상적이네요. 정말 한국 기술인지 확인해 봐야겠어요. 다른 팀원이 의심스럽다는 듯이 말했지만 저는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었어요. 점심을 먹으면서 박준호가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더 흥미로운 걸 보여드릴게요. 뭔가요? 우리 무기 체계입니다. 아마 놀라실 거예요. 저는 내심 기대 반, 걱정 반이었어요. 오늘 본 것만으로도 충분히 당황스러웠는데 또 무엇을 보게 될까요? 팀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정말 한국이 이 정도로 발전한 건가? 아니면 내가 뭔가 놓친 게 있는 건가? 처음으로 제 확신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대한 편견이 틀릴 수도 있다는 불편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한국보다 못할 리는 없다고 믿고 싶었어요. 오후가 되자 박준호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정말 특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긴장하면서도 호기심을 억누를 수 없었어요. 과연 무엇을 보게 될까요? 박준호가 저희를 데려간 곳은 대전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였습니다. 여기가 바로 한국 국방기술의 심장부입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보인 건물들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현대적인 외관의 보안도 삼엄했습니다. 연구소라고 하니까 뭔가 대단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떨까요? 팀원 중 하나가 의구심을 표했지만 저는 이미 긴장하고 있었어요. 오전에 본 작전센터 때문에 마음이 불안했거든요. 입구에서 보안 검색과 신원 확인을 마치고 들어갔습니다. 안내받은 곳은 거대한 브리핑룸이었어요. 오늘은 특별히 두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현무 미사일과 KF-21 전투기입니다. 박준호의 소개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KF-21이라니 한국이 독자 개발한 전투기라고 들었는데 정말 있는 거였나요? 먼저 현무 미사일에 대한 설명이 시작되었습니다. 현무 미사일은 사거리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현무2는 300km, 현무3는 800km, 그리고 현무4는 잠깐요, 현무4요? 저는 깜짝 놀라서 끼어들었어요. 네, 현무4는 사거리가 800km를 넘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기밀이지만요. 800km라니. 이건 일본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잖아요. 정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원형 공산 오차가 1m 이내입니다. 1m 이내라고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이 정도면 정밀 타격 무기 수준이잖아요. 이것도 한국 기술인가요? 물론입니다. 엔진부터 유도 시스템까지 모두 우리가 개발했어요. 설명하는 연구원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점점 당황스러워졌어요. 이어서 실제 미사일을 보러 갔습니다. 거대한 경납고 안에 현무 미사일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이게 실물인가요? 네, 실제 배치된 미사일과 동일한 사양입니다. 크기가 생각보다 컸어요. 길이만 해도 10m가 넘어 보였습니다. 몇 발이나 보유하고 있나요? 그건 기밀 사항이지만 충분한 양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박준호는 미소 지으며 답했지만 그 미소가 저에게는 위협적으로 느껴졌어요. 다음으로 간 곳은 항공기 경납고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저게 KF-21인가요? 눈앞에 나타난 전투기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날렵한 외형의 첨단 기술이 집약된 모습이었어요. 네, 한국형 전투기 KF-21입니다. 완전히 우리 기술로 개발했어요. 정말 한국이 만든 건가요? 저는 믿을 수 없어서 다시 물었어요. 물론입니다. 엔진은 미국 기술을 도입했지만 기체 설계부터 항전 장비까지 모두 우리가 개발했습니다. 연구원이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레이더 시스템, 무장 체계, 조종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한국 기술이라는 거였습니다. 성능은 어느 정도인가요? 기존 F-16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우리 작전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F-16과 비슷한 수준이라니.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때 갑자기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시험 비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직접 보실 수 있어요. 활주로로 나가자 KF-21이 천천히 나와 있었어요. 조종사가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정말 날아오르는 건가요? 네, 잠시 후 이륙할 예정입니다. 몇 분 후 전투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순식간에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와,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어요. 정말 멋있었거든요. 하늘에서 KF-21이 각종 기동을 선보였습니다. 급상승, 급하강, 수직 회전까지 모든 동작이 완벽했어요. 저런 기동이 가능한 건가요? 네, 성능상 문제 없습니다. 저는 너클 잃고 바라봤어요. 일본의 F2나 F-15보다도 뛰어나 보였거든요. 착륙 후 조종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떠셨나요? 비행 소감은? 정말 훌륭한 기체입니다. 조종하기도 편하고 성능도 우수해요. 조종사의 말에 저는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경납고로 돌아와서 박준호가 말했습니다. 어떠세요? 한국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정말로 놀라웠거든요. 이 모든 게 정말 한국 기술인가요? 의심스러우시면 개발 과정을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박준호의 제안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봤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팀원들도 모두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국장님,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더 봐야겠어요. 저는 애써 냉정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속마음은 완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일본 상관에게 전화할 때도 선뜻 보고하기 어려웠어요. 어떻습니까? 별거 없죠? 그게 생각보다 기술력이 뭔가 문제라도 있나요? 아니에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정말 한국이 이 정도로 발전한 건가요? 제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편견이 완전히 틀렸던 건 아닐까요? 그날 저녁 박준호가 저를 조용한 한식당으로 초대했습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솔직히 예상과 달랐습니다. 저는 정직하게 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본 것들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많이 놀라셨겠어요. 사실 외국 손님들 대부분이 그런 반응을 보이시거든요. 박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미소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한국에 대한 선입견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선입견이라기보다는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편견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이해해요. 박준호의 솔직한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사실 저희 할아버지가 저도 모르게 할아버지 이야기를 꺼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요? 네, 구 일본군 장교 출신이셨거든요. 박준호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거나 불쾌해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신 건가요? 어릴 때부터 일본이 군사적으로 강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한국은 약하다고 생각하셨겠네요. 박준호가 제 말을 대신 끝냈습니다. 죄송합니다. 무례했네요.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박준호는 담담하게 답했어요. 사실 우리도 일본에 대해 복잡한 감정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힘든 시간이 많았으니까요. 그렇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참여했을 그 역사를 생각하니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과거에만 매달려 있을 수는 없죠. 미래를 생각해야 해요. 박준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래요? 네, 지금 동북아시아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어요. 중국의 부상, 북한의 핵 문제, 러시아의 위협까지. 그렇다면 우리끼리 싸우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뜻이죠. 협력해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박준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뭐라고요? 지금 한국의 모습을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하고요. 저는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아마도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워 하셨을지도 모르죠. 자랑스러워 하신다고요? 네, 과거에 일본이 가르쳐준 것들을 한국이 이렇게 발전시켰으니까요. 박준호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관점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우리는 일본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말이죠. 나쁜 것도요? 네, 전쟁의 참혹함, 제국주의의 한계 같은 것들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길을 선택했어요. 다른 길이요? 평화로운 강국이 되는 길입니다. 힘은 있지만 남을 침략하지 않는 나라 말이에요. 박준호의 말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할아버지가 꿈꾸었던 건 어떤 강국이었을까요? 사실 오늘 보신 무기들도 모두 방어용입니다. 방어용이요? 네, 현무 미사일도 선제 공격용이 아니라 억제용이에요. 공격받지 않기 위한 무기죠. KF-21도요? 물론입니다. 영공을 지키기 위한 전투기예요. 저는 새로운 관점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강한 것과 공격적인 것은 다른 개념이었어요. 일본도 그런 길을 걷고 있지 않나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아직 확신이 없어요. 왜요? 할아버지의 영향 때문인지 여전히 군사적 우위에만 집착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박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국장님, 진짜 강국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진짜 강국이요? 네, 다른 나라가 존경하고 따르고 싶어하는 나라 말이에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까지는 군사력이 강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진짜 강국은 매력이 있어야 해요. 매력이요? 네, 문화적 매력, 경제적 매력, 그리고 가치의 매력까지 말이에요. 박준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이유도 그런 매력 때문이겠죠. 일본도 그런 매력이 충분히 있잖아요. 애니메이션, 게임, 기술력까지. 그렇긴 하지만 아직 과거에 얽매여 있는 부분이 많아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국장님 같은 분들이 계시니까요. 박준호는 격려하듯 말했습니다. 저요? 네, 오늘 하루 동안 변화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처음에는 경계심이 많으셨는데 지금은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언제부터인가 박준호와 편하게 대화하고 있었거든요. 내일은 더 특별한 곳을 보여드릴게요. 또 있나요? 네, 아마 더 놀라실 거예요. 박준호는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할아버지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해서 말이죠. 할아버지가 꿈꾸었던 강한 일본과 제가 지금까지 생각해온 강한 일본이 같은 건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날 밤 꿈에서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미유키야, 한국이 어떠냐? 할아버지, 정말 대단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라요. 그래, 그럴 줄 알았다. 그 나라 사람들은 끈질기거든. 할아버지도 아셨나요? 물론이지. 하지만 그때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 꿈에서 깨어난 후, 저는 오랫동안 잠들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준호가 평소보다 일찍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상황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한 상황이요? 네, 중국이 타이완 근해에서 대규모 군사 훈련을 시작했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상황에서 기지를 견학해도 되는 건가요? 위험하지 않나요? 오히려 좋은 기회입니다. 평택 기지의 진짜 역할을 보실 수 있어요. 평택으로 가는 길에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중국 인민해방군이 타이완 해협에서 대규모 훈련을 시작했다고 나와 있었어요. 이런 상황이 자주 있나요? 요즘 들어 빈번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지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어요. 모든 군인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금 비상 상황인가요? 아직은 아니에요. 하지만 준비 단계입니다. 작전센터로 들어가자 거대한 스크린에 타이완 해협 상황이 실시간으로 나타나고 있었어요. 중국군 함정 현황 업데이트, 구축함 6척, 호위함 10척 확인. 미군 대응 상황은 제7함대 주력함들이 이동 중입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봤어요. 정말 긴박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평택에서 전략자산 출동 준비. 어떤 전략자산인가요? 박준호가 설명해 주었어요. B2일 스텔스 폭격기가 괌에서 이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타이완 근해로 출격해요. B2일이 평택을 거쳐간다고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왜 하필 평택인가요? 지리적으로 가장 유리한 위치거든요. 여기서 출발하면 중국까지 최단 거리예요. 스크린에 비행 경로가 나타났습니다. 정말로 평택이 중국을 겨냥한 최적의 위치에 있었어요. 몇 시간 후 실제로 B2일 폭격기가 평택에 착륙했습니다. 저게 정말 B2일인가요? 네, 세계 최강의 스텔스 폭격기입니다. 검은 삼각형 모양의 거대한 항공기가 활주로에 내렸어요. 정말 위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연료 보급과 정비를 마치고 곧 출발할 예정입니다. 얼마나 걸려요? 2시간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때 저는 깨달았어요. 평택 기지가 단순한 주둔지가 아니라 전략적 거점이라는 것을 말이죠. 만약 이 기지가 없다면 중국까지 가려면 괌에서 직접 가야 해요. 그럼 거리가 2배로 늘어나죠. 박준호의 설명에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평택이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니요. 그래서 미국이 여기에 최대 기지를 만든 거군요. 정확합니다. 한국이 동북아 안보의 중심이에요. 스크린에서는 계속 상황이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중국군의 움직임, 미군의 대응, 일본 자위대의 동향까지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파악되고 있었어요. 일본도 대응하고 있나요? 네, 자위대도 경계태세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역할이 제한적이죠. 왜요? 평화헌법 때문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어려워요. 그래서 후방 지원 역할에 머물고 있습니다.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일본이 뒤처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2시간 후 B2일이 다시 이륙했습니다. 타이완 해협으로 향하나요? 네, 중국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겁니다. 실제로 몇 시간 후 뉴스에서 중국이 훈련을 중단했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정말 효과가 있었네요. 이게 바로 억제력입니다. 실제로 전쟁을 하지 않고도 평화를 지키는 힘이죠. 저는 완전히 압도되었어요. 평택 기지의 전략적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그럼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한국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이에요. 기지를 제공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작전을 펼치죠. 그냥 땅만 빌려주는 게 아니군요. 전혀요. 동등한 파트너로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때 저는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을 단순히 미국에 의존하는 나라로만 생각했던 게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말이에요. 국장님, 지금 어떤 기분이신가요? 박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왜요? 한국을 너무 얕봤어요. 그리고 일본이 최고라고만 생각했죠. 일본도 충분히 훌륭한 나라예요. 다만 역할이 다를 뿐이죠. 박준호는 위로하듯 말했지만 저는 여전히 부끄러웠어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갖고 있던 모든 편견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한국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니요. 그리고 일본은 뒤에서 구경만 하고 있었다니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도 변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저는 큰 결심을 하고 박준호를 만났습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무엇인가요? 먼저 사과부터 드려야겠어요. 박준호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 정말 무례했습니다. 한국을 무시하고 편견을 갖고 있었어요. 괜찮습니다. 충분히 이해해요. 아니에요. 제가 너무 오만했어요. 저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부끄러움을 모두 털어놓고 싶었어요. 이번에 와서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한국의 기술력, 전략적 가치, 그리고 미래 비전까지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해요. 특히 어제 본 것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평택이 이렇게 중요한 곳이었다니요. 박준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죠? 왜 미국이 한국을 선택했는지 말이에요. 네, 완전히 이해했어요. 지리적 이점만이 아니라 한국의 능력 자체를 인정한 거였네요. 그때 미국 관계자인 마이클 에드워즈 대령도 합류했습니다. 국장님, 어떠셨나요? 이번 방문이 유익하셨나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어요. 마이클 대령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한국의 능력을 직접 보시니까 이해되시죠? 네, 이제 왜 평택이 아시아 최대 기지가 되었는지 알겠어요. 앞으로 일본과의 협력도 더 강화하고 싶습니다. 마이클 대령의 말에 저는 깊이 생각해봤어요. 실은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일본도 한국의 국방 시스템을 도입했으면 좋겠어요. 박준호와 마이클 대령이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특히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나 조기경보 체계 같은 것들 말이에요. 하지만 일본 내에서 반대가 많을 텐데요. 마이클 대령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럴 거예요. 하지만 설득할 자신이 있어요. 어떻게요? 이번에 본 것들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할 겁니다. 한국의 진짜 실력을 알려야죠. 박준호는 감동받은 표정이었어요. 정말 고마운 말씀이에요. 하지만 쉽지 않을 텐데요. 쉽지 않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해야 할 일이에요. 저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일본도 변해야 해요.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요. 한국과 협력해야 더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을 생각하시나요? 기술 공유, 정보 교환, 공동훈련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하면 좋겠어요. 마이클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동북아 안보에도 도움이 될 거고요. 하지만 일본 내 보수층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박준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럴 거예요. 특히 제 할아버지 같은 분들은 이해하기 어려워하실 거고요. 그럼 어떻게 설득하실 건가요? 사실과 논리로 설득할 거예요. 감정이 아니라 현실을 보여줄 거예요. 저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먼저 이번 방문 보고서를 작성해서 상부에 제출할 거예요. 한국의 실제 능력과 평택 기지의 전략적 가치를 상세히 설명하겠어요. 그 다음엔요. 국방 관련 인사들과 면담을 요청해서 직접 설명할 거예요. 필요하면 한국 재방문도 제안하고요. 박준호와 마이클 대령은 감탄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결심이네요. 이번 일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더 이상 편견에 사로잡혀 있을 수 없어요. 그때 제 팀원들도 합류했습니다. 국장님, 우리도 동감이에요. 정말요? 네, 이번에 와서 많은 걸 배웠어요. 한국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어요. 팀원들도 같은 생각이라니 다행이었어요. 그럼 다 같이 힘을 합쳐보죠. 공항으로 가는 길에 박준호가 말했습니다. 국장님 같은 분이 계시니까 미래가 밝아 보여요. 저야말로 많이 배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언제든 다시 오세요. 더 많은 걸 보여드릴게요. 꼭 다시 올게요. 그때는 일본 동료들도 데리고 오고 싶어요.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서 반드시 변화를 만들어내겠어. 한국과의 진정한 협력을 이뤄내겠어. 비행기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새로운 각오를 다졌어요. 쉽지 않은 길이 되겠지만 해낼 자신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들이 제게 새로운 힘을 주었거든요. 일본에 돌아온 저는 바로 보고서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국방력 실태와 평택 기지의 전략적 가치라는 제목으로 상세한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현무 미사일의 정확도, KF-21의 성능, 평택 기지의 전략적 위치까지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일주일 후 방위성 고위 간부 회의에서 발표할 기회가 왔어요. 이번 한국 방문에서 확인한 바로는 저는 침착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예상대로였어요. 국장, 그게 정말 사실인가요? KF-21이 그 정도 성능이라니 믿기 어렵네요. 혹시 과장된 건 아닌가요?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저는 차근차근 답변했어요. 직접 봤습니다. 시험 비행까지 목격했고요. 그럼 우리 F-355보다 우수하다는 말인가요? 성능상으로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개발 속도나 비용 면에서는 더 효율적이에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안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한국과의 국방 협력을 대폭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방 협력이요? 네, 기술 공유부터 공동 개발까지 모든 분야에서 말이에요. 그때 한 간부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장,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우리가 왜 한국 기술을 도입해야 하나요? 우리보다 앞선 부분이 있다면 배워야죠. 일본의 자존심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존심보다 국가 안보가 더 중요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게다가 중국의 위협이 날로 커지고 있어요. 혼자서는 대응하기 어려워요. 그럼 미국과 협력하면 되잖아요. 미국도 한국을 중시하고 있어요. 평택 기지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저는 평택에서 목격한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타이완 위협과 미국의 대응, 그 중심에 있었던 평택 기지 이야기를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역할을 했나요? 후방 지원에 머물렀어요. 주도적인 역할은 하지 못했죠.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뼈아픈 현실을 깨닫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을 제안하는 건가요? 방위상이 직접 물었습니다. 먼저 미사일 방어 시스템 공동 개발을 제안합니다. 한국의 요격 기술과 우리의 레이더 기술을 결합하면 더 강력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엔요? 정보 공유 체계도 강화해야 합니다.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실시간으로 대응하려면 한국과의 정보 교환이 필수예요. 항공기 분야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KF-21 개발에 일본도 참여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항전 장비 기술을 제공하는 대신 생산 기술을 배우는 거죠. 방위상이 심각한 표정으로 고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국민 여론이 문제겠군요. 처음에는 반발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현실을 보여주면 이해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 한 간부가 다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국장,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요? 한국이 정말 믿을 만한 파트너인지 확신할 수 없어요. 그럼 직접 확인해 보시죠. 한국 재방문단을 구성해서 더 많은 분들이 현실을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적극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생각이 바뀔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방위상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좋습니다. 한 달 후에 고위급 방문단을 파견하죠. 국장이 단장을 맡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기뻤어요.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거였거든요. 한 달 후, 저는 15명의 고위 관료들과 함께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박준호뿐만 아니라 한국 국방부 장관까지 직접 나와서 환영해 주었어요. 환영합니다. 이번 방문이 양국 관계 발전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사흘 동안의 일정 중에 일본 관료들은 완전히 변했어요. 현무 미사일의 시연을 보고 KF-21의 성능을 확인하고 평택 기지의 중요성을 직접 목격한 후였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우리도 배울 점이 많겠어요.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봐야겠습니다. 방문단원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마지막 날 양국 국방부 간의 정식 협력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한일 국방 협력 강화 합의서라는 이름으로 미사일 방어, 정보, 공유, 기술 교류 등 모든 분야의 협력 방안이 담겨 있었어요. 일본으로 돌아온 후 언론 발표가 있었습니다. 일본과 한국이 새로운 차원의 국방 협력에 합의했다는 뉴스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어요. 처음에는 반대 여론도 있었습니다. 왜 일본이 한국에게 배워야 하나? 굴욕적인 협력이다. 이런 비판들이 나왔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론 인터뷰와 공개 토론회에서 계속 설명했어요. 이건 굴욕이 아니라 현명한 선택입니다. 함께해야 더 강해질 수 있어요. 중국의 위협 앞에서 우리끼리 경쟁할 때가 아니에요.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배우는 것이 진정한 강자의 자세입니다. 점차 여론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특히 중국이 계속 군사적 도발을 하면서 협력의 필요성을 더 많은 사람들이 느끼게 되었거든요. 6개월 후 첫 번째 공동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한일 공동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개발이었어요. 한국의 요격 기술과 일본의 레이더 기술을 결합한 획기적인 프로젝트였습니다. 1년 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KF-21의 일본 도입이 결정된 거였습니다. 물론 일본 기업들도 생산에 참여하는 조건이었지만 한국 전투기를 도입한다는 것 자체가 혁명적인 일이었어요. 국장님 덕분입니다. 박준호가 도쿄를 방문했을 때 저에게 고마움을 표했어요. 저도 많이 배웠어요. 편견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거든요. 이제 진짜 동맹이 되었네요. 네,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동맹 말이에요. 그날 저녁, 저는 할아버지의 유품함을 다시 열어봤어요. 할아버지, 이제 일본이 정말 강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말이에요. 훈장들이 여전히 차갑게 빛나고 있었지만 이제 그 의미가 달라 보였어요.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을 상징하는 것 같았거든요. 2년 후 한중일 3국 국방장관 회의에서 저는 차관으로 승진해서 참석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중국 측이 말했어요. 한국과 일본의 협력이 이 지역 안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더 신중하게 행동해야겠네요. 한일 협력이 중국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박준호와 술을 마시며 지난 일들을 돌아봤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하면 정말 많이 변했어요. 그때는 정말 차가우셨어요. 박준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부끄러워요. 그런데 그때 박 차장님이 참을성 있게 설명해주지 않았다면 이런 변화는 없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국장님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진짜 친구가 된 것 같네요. 네, 국경을 넘나드는 진짜 친구 말이에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화려한 불빛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협력해 나가죠. 물론이죠.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그렇게 저의 한국에서의 깨달음은 새로운 동북아시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현실을 인정하고 함께 나아갈 때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한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진정한 강국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말이에요.